자, 이번 순서는 늘 시끌벅적한 곳이죠. 정치권의 속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무슨 일이 왜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깊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규 전 청와대 대변인, 오영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역시 딱딱한 그런 설명 대신에 재미있는 판넬을 보면서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자, 김은미 앵커 첫 번째 판넬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판넬 보겠습니다. 권력 주머니 내려놓기 오직 민생만 무슨 얘긴가 하고 봤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영남권 신공항, 유승민 복당, 최경환 불출마란 주머니를 모두 내려놓고 한 손에 이제 민생만 들었습니다. 그러자 친박계에선 뭐지? 무슨 일이지? 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비박계에서는 뭐긴 시간이 가고 때가 된 거지라는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는 좀 재미있는 그림인데 박성규 전 대변인님, 사실 네. 이런 만평이 나올 만한 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좀 자신이 주장한 바를 좀 관철해가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불도저 같은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결정 어떻게 보시나요? 달라졌느냐 이렇게 좀 묻고 싶으신 거죠? 예. 달라져야죠. 당위로 달라져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반영해야 된다는 건 뭐 당연합니다. 저 달라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렇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만 그런 것들의 근거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오찬에 초청해서 대통령께서 얘기를 같이 하셨다. 시계를 줬다. 네. 또는 무슨 또 의견들을 좀 들었다. 이 부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모든 대통령들은 새롭게 원이 구성됐을 때 여당의 국회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합니다. 그것이 관례입니다. 선물도 주시고. 다만 저는 달라진 것을 뭘 보고 싶으냐면은 여당 의원들을 저렇게 부르셨듯이 야당 의원들 한번 꼭 좀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불러서 이번 여당 의원들 할 때처럼 한번 말씀하시고 말씀 듣고 또 국민의당 의원들 불러서 말씀 듣고 또 설득해서 도움 청하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많이 달라졌구나. 남은 기간 기대해도 좋겠구나. 볼 수 있겠죠. 지금 뭐 청와대 쪽에서 좀 나오는 얘기에 보면은 향후에 나를 좀 잡아서 야당 쪽 의원들도 청와대에 불러서 오찬하겠다 이런 계획이 좀 갖고 있는 것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아직 날짜는 구체적으로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초청해서 오찬을 했습니다. 물론 오찬한다는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지 뭐 의례적인 행사일 수 있는데 가장 눈길을 잡았다는 거는 220명이 넘는 의원들을 다 일일이 나갈 때 악수를 하면서 30초, 40초씩 배웅을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사진도 찍고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무려 80분이나 걸렸던 이런 배웅이었는데 그것을 놓고 많은 언론들 그리고 정치평론가들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과거와는 약간 그래도 뭔가 긍정적이고 달라진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영식 전 의원님은 그 모습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 8일 청와대 오찬에서 대통령께서 보여줬던 모습, 네, 그렇습니다. 뭐 좀 이전의 모습과는 달라진 거 아니냐? 저는 뭐 그러한 느낌이나 평가에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을 위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문제는 뭐 이런 일회성 이벤트를 가지고 뭐 달라졌다,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지적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 청와대 오찬 배경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지난 총선의 결과로 여소야대 지형이 만들어지고 또 그 집권당 내에서도 소위 말하는 비박계 의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모습도 간간히 지금 보이고 또 친박계의 분화 조짐도 보이고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30%대 초반에서 고착되어 있는 등 지금 현재 상황과 민심 흐름에 대한 대통령의 달라진 상황 인식의 일면을 보여준 것 아닌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것을 우리 박성규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이후에 국정 운영과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 방식 그리고 국정 운영에 실질적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가져나가져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전에 새누리당 의원 220명 초청은 120명을 잘못 얘기한 겁니다. 그거는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박성규 전 대변인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그동안
이 대통령의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서도 관철의 이미지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포용과 그다음에 이해하는 이미지가 좀 조금씩 생기고 있거든요. 네. 자, 그거 중에 하나를 지적할 수 있는 게 유승민 의원, 소위 말해서 배신의 정치라는 그런 어떤 이 표현이 붙어 있는 유승민 의원의 복당, 새누리당 복당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렇게다지 뭐 반응을 안 보였다는 측면. 그리고 이 지난 8일 오찬에서도 유승민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반갑게 악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인사말 나누고 했다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거는 대통령께서 배신의 정치라고 얘기했던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이제는 용서라는 걸 한 건가요? 대통령 마음속에 제가 어떻게 들어가 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영식 전 의원 말씀하셨지만 지금 달라지려고 하고 있고 달라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문제는 달라지는 모습에 대해서 대통령만 달라진다고 이렇게 실눈 뜨고 정말로 달라지나 쳐다볼 것이 아니라 달라질 수 있도록 야당도 협조를 하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힘을 좀 모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승민 의원의 복당 문제 당에서 공식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그건 결정한 문제잖아요. 청와대에서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은 그야말로 정말로 위험한 일이죠. 저는 그런 일은 당연하지도 않고 당연히 청와대에서 판단을 잘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보고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과 뭐 다른 의원들보다 더 긴 35초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 그런 거 화제되는 것 자체가 조금 좀 민망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적국의 장수들과는 악수하고 얘기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이른바 정치의 룰입니다. 그것도 또 상대를 대하는 룰이기도 하고 그 부분을 너무 의미 있게 또 비중 있게 볼 것은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진행 과정 속에서 유승민 의원은 의원대로 본인의 책임 다하면서 역할을 해야 하고 대통령은 당연히 독립기관으로서 여당의 중진 의원이잖아요. 의견 존중하고 가야죠. 이런 모습 계속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여기서 딴지 좀 거는 말씀 한 말씀 드려야 되는 게 청와대 오찬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또 같은 날 사실은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사실 며칠 전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국방부는 계속 깜깜이 모르세 이런 식 답변으로 일관을 했다가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최고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일관되게 기회했을 때마다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드 배치 같이 국익에 직결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민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이 사드 배치 결정 또한 먼저 정부가 선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 여론 압박 형식으로 해서 수용하라 이런 식의 모습을 비치니 사실 이런 청와대 오찬을 통해서 대통령이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나 판단이 인색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건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답변해 주시죠, 이거는. 오영식 의원 말씀 들으니까 김종인 대표나 민주당에서 내놨던 공식적인 논평하고는 조금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드 배치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전에 사실은 그냥 여론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말로 좀 흘린다 그럴까요? 흘리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좀 진행이 되어 왔던 일이에요. 발표는 사실은 전격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걸 저 기억합니다. 국가의 이익이 도움이 되는 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우리.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겠어요? 국가 이익이죠. 중국의 눈치 그리고 일본의 러시아의 이런 분위기들 사실은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국가 이익이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설득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섣부른 결정 내지는 이게 대단히 우려스러운 결정을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당의 공식적인 논평에도 나와 있다시피 당내에서도 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요. 문제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전에 그러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을 언론에 흘려가지고 여론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사안입니까 이게.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얼마나 여야 간에 집중적인 논의라도 거쳤냔 말이죠. 알겠습니다. 사드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원래 주제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영식 전 의원님께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일단 국민의 눈에 보기에는 대통령과 야당은 떠나더라도 여당과의 어떤 그동안 그렇게 좀 갈등하는 모습보다는 화기애애하는 모습 확실히 보기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더 그게 향후에 국정을 끌고 가는데
좀 더 원활해지고 장악력도 높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는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상호 원내대표의 일련의 행보나 발언을 통해서도 국민들에게 저희들의 그러한 생각과 의지는 일정 정도 전달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책임 있게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때보다 높고요. 또 수권 정당을 지향하고 있는 마당에 국익과 직결된 사안, 내지는 민생 현안, 내지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주 균형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접근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또 싸울 일이 있다면 싸우더라도 더 중요한 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데 능력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당내에서 상당한 공감대로 정리되어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자,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지금 대통령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야당의 모습도 최근 들어보면은 다시 보게 되는 모습도 꽤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사드 배치 아까 문제에 대해서 실익이 있다면 반대하지 않는다. 야당으로서는 쉽게 나올 수 어려운 목소리라고 들렸고요. 그다음에 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권할 때부터 시작된 문제였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렇게 회고 내지 반성하는 듯한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경제 이슈로 아주 논란이 됐던 소위 말해서 청와대 서별관 회의 문제에 관련해서 문제를 삼지만 WTO 제소에 빌미를 안 줄 정도로만 하겠다. 내용은 따져보나 국익을 생각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들리거든요. 자, 이렇다면 그동안 야당은 사실 정부나 여당이 어떤 주장을 하거나 대책을 내놓으면 사실 뭐 일방적으로 좀 너무 반대한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었거든요. 자, 오영식 전 의원님. 진짜 지금의 야당의 모습 변한 겁니까? 변했고요. 또 더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말씀과도 관련해서 당내에 물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의견 제시가 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당이 어느 하나의 입장으로 어떻게 잘 정리해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책임 있는 대안과 솔루션을 제시할 것인가 이런 게 당 지도부가 당대표가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러한 역할들을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책임감 있게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성준 전 대표님. 예. 그렇다면 이런 더민주에 달라져 보이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 아니 국민 입장에서는 뭐 반가운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 입장으로만 좁혀 본다면 긴장을 또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긴장해야죠. 긴장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김종인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체제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긴장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새누리당 기대만큼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민망한 모습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고 영식 의원 말씀하셨듯이 이제까지 야당의 행태, 그거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다가 아니라 역할이 바뀌었을 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새누리당이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이때 우리 대한민국 야당의 형태는 잘못한 거 나타나면은 한 건 잘 걸렸구나 시비 걸고 거기서 갈등 증폭시키고 거기서 반사익 찾아오는데 모든 것을 걸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국민을 오히려 걱정하겠는데 지금 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 전 정말로 평가하고 싶고요. 정말로 반기고 싶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정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문재인 대표가 얼마 전에 히말라야 가서 장정하고 돌아왔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내놓은 일성이 뭐였냐면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다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내놨어요. 정치의 목적이 국민의 행복이라는 걸 절감했다. 성찰의 시간 가졌다. 그런데 실패했다고 하는 근거로 영남권 신공항 문제를 가지고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문재인 대표께서도 지난 대선 때 영남권 공항 공약을 내놓고 주민들에게 약속하셨었는데 그러면은 그 말씀을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김종인 우상호식 접근으로 얘기한다면은 저도 그렇게 공약을 내놓긴 했었지만은 잘된 결정으로 보고 따라가는 것이 맞겠다는 식으로 뭐 잘됐다고 얘기가 전 없겠더라도 합리적인 결정이 나왔다면 따라가는 것이 맞겠다는 식으로 갔으면은 더 좋지 않겠는가. 그건 국민에게 더 믿음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야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과 아쉬운 측면 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 오영식 전 의원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이렇게 민주당이 국민 눈에 좀 달라져 보이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어떤 국정을 맡은 의욕 아니면 진짜 집권을 하고 싶은
그런 의혹이 뭐 많이 생겨서 이런 겁니까? 네, 집권에 대한 의지 내지는 집권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서 문재인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 가겠다라고 하는 당의 확고한 의지는 분명하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저희가 뭐 이렇게 정권을 한번 맡아보고 싶다라는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그만한 능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당이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이나 정책 현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은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나온 것으로 국민들이 봐주셔도 좋고요. 문재인 전 대표 발언에 대해서 우리 박성규 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 공약에 걸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도 자유로울 수 없지 않느냐. 저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 결론을 나올 때 그 결론이 얼마나 국민적 동의와 이해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책임이 일차적으로 이 정부에게 있는 거죠. 이 문제를 잘 못 풀었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께서 지적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패널 네. 두 분이 확실히 여야의 그런 모습으로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그래요. 네. 야당의 국민 눈에 바뀌어 보이는 모습, 진짜 진정성이 있는 건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김윤미 앵커, 다음 네. 판넬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 판넬 보시겠습니다. 우선 붐비는 친박 당권 보트 참 표현을 잘한 것 같은데요. 일단 두 대의 보트가 있죠. 첫 번째는 비박, 여기 정병국 그리고 김용태 의원 2명 탔는데 친박 보트에는 이주영, 이정현, 홍문종, 원유철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한성교 의원까지 이제 뭐 당권 도전을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붐비니까 친박 의원들이 야, 배 가라앉는다. 다 내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참 재밌는데요. 박성규 전 대변인님. 네. 사실 이렇게 보면은 후보가 여러 명이 많이 나오게 되면 표가 갈리게 되니까 좀 사실 나오기 전에 출마 선언하기 전에 좀 교통 정리를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친박 내부에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그 말씀은 아마도 정치 공학적으로는 이해가 맞을 거예요. 친박 대 비박의 대결로 보면은 네. 저는 사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번에 당대표가 새누리당 어떤 대표입니까? 국민에게 사상 가장 아픈 매를 맞았던 총선 결과를 딛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당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각각 처절한 자기 반성하고 비전을 가지고 지시할 수 있는 분들, 자격 있는 분들 나와야죠. 교통정리되고 하는 건 다음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최경환 전 원내대표가 포기했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거 청와대가 손 뗀 것 아니냐, 청와대 사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또 분석하는 것도 좀 봤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번 문제에 있어서 패배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누구든지 다 알잖아요. 사실은 청와대에 대한 어떤 국민의 불만,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민망했던 이런 모습들, 네. 새누리당이 보여줬던 부끄러운 모습들에 대한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분들은 일단 빠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이 자신 있게 나서서 당을 개혁하겠다는 개혁의 비전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여기에 교통정리가 돼야 한다,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이른바 또 파벌 논리에 우리가 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래서 이번 차제에 친박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뒤로 물러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분들 가장 큰 책임이 있어요. 국민들 실망시키고. 제가 기억하는 얘기 하나 읽어드릴까요? 제가 오늘 좀 봤으면 좋은데, 예. 홍문종 사무총장 누가 뭐더라도 친박이었습니다. 친박입니다. 그죠? 이분이 사무총장 시절에 2013년 12월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영식 전 의원님 불편하더라도 들어주세요. 친노 세력의 패권 다툼과 그들만의 리그가 1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그들에겐 국민도 당도 안중에 없고 오로지 친노 세력만 중요하다는 것처럼 보인다. 친노를 위한 세상을 꿈꾸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홍문종 당시 사무총장의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홍문종 사무총장의 얘기가 지금의 친박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하신 말씀은 요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개파 뭐 나눠서 나오기 전에 교통 정리 전에 아예 안 나오는 게 맞다. 뭐 이런 그렇죠?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최경환 의원
뭐 정말 강력한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친박 정말 대표 주자였었는데 대표 주자로 생각이 됐었는데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친박 쪽에서 물러나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가장 고민이 최경환 의원이 가장 깊었겠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친박 의원들이 전부 나가야 된다고 등을 떠밀던 상황이었었고 본인이 상황을 좀 인식했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정치 공학적으로 얘기를 이건 안 할 수가 없는데 친박 대 비박의 구도로 이번에 규정 지어지는 이 싸움, 네. 싸움이라고 하는 표현 좀 죄송합니다. 이 선거에서 선거. 친박이 불리하다고 하는 현실적인 인식도 같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청와대가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없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네. 당연히 맡겨놔야 되는 사안입니다. 네. 사실 이게 여권 얘기여서 자꾸 저희가 박성규 전 대변인님한테만 설명을 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최경환 의원님이 불출마를 선언하셨어요. 네. 최경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그런데 다시 이제는 그 대타라고 하면 좀 신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청원 의원님, 8선이시죠. 네. 서청원 의원님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친박 대표 주자 최경환 의원님은 아닌데 서청원 의원님은 나오고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이 상황 우스운 상황이죠. 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죄송한 얘기면 서청원 의원, 8선 의원 16대 때 대표하셨어요. 19대 때 김무성 대표와 후보 경선해가지고 떨어지셨고 네. 당에서 대한민국 정치 중심에서 정치 원칙을 지키고 발전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분인데 친박들의 계파적인 이익에 보호자로서 나서달라는 저 요구 뻔뻔하지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럼 드디어 이제 오영식 전 의원님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이 사실 굳이 여당뿐만이 아니에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좀 이렇게 위기에 빠지면 좀 나이가 많고 좀 선수가 높고 좀 이렇게 경륜이 있는 분들한테 좀 부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아까 우리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을 책임지는 당대표가 어떠한 선거 공학적이거나 개파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에게도 그렇고 국민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언론조차도 이러한 당의 당권 레이스나 대권 관련되어서 개파적인 논리로 해석하거나 접근하는 측면도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벗어나야 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아까 홍문정 의원 그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지금의 현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지난 시기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개파 패권주의 운운하면서 신노비인으로 큰 갈등을 겪을 때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비판을 받고 버림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좀 삼았으면 하는 말씀을 감히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물론 저희가 완전히 그런 부분들을 극복했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지금 여야 없이 당의 리더십을 새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러한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전에 사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은 상당히 이 위기에 항상 여고, 야고, 이제 노익장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좀 저희가 부탁을 드린다. 그러니까 당에서 많이 손을 벌린다라는 그런 질문이었었는데 패권주의 설명만 하다가 좀 끝났어요. 노익장들한테 자꾸 이제 손을 벌리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물리적 나이로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어떤 개파 논리로 해서 누가 좀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당을 책임 있게 한번 맡아서 끌고 가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공정하고 그리고 이 국민들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당의 리더십을 세우는 당대표를 세우는 게 맞기 때문에 어떠한 그 적절한 타협적이고 내지는 관리형적인 이러한 해법으로서 나이 드신 선배님들이나 경륜 있는 분들을 쳐다보는 것도 일면에서는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성규 전 예, 대표도 그 부분 말씀. 관련해서 제가 좀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노익장 말씀하셨죠. 이분들 찾는 게 위기 때 찾아요. 당을 좀 안정시켜달라. 물론 그분들이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안정시킬 수 있는 능력 많이 발휘하고 싶고 봤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그런 위기 상황에 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체 정화 시스템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위기라고 하는 것은 기회라는 얘기를 다 해요. 위기를 딛고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젊고 진취적인 젊은 리더십이 등장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은 아예 봉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정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미국, 영국 뭐 할 것 없이 40대 대통령, 40대 수상들 이분들이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책임지고 정당을 책임지고 정치 발전을 이끌어가는 모습 우리 너무 많이 봐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40대 기술원을 가지고 김영삼, 김대중 전직 두 대통령을 중심으로 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 정치는 전부 퇴보했어요. 젊은이들은 뒤로 제껴지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나이 드신 분들 나오고 저는 우리 정치가 하루속히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고 20대 국회가 가장 시급하게 신경 써야 할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야의 나타난 현상들을 설명해 줬는데 중간에 보면 야당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아까 친노 패권 얘기 잠깐 하셨고 그런데 과거와 달리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극심한 계파 갈등은 그래도 잠잠해진다. 이게 수면으로 가라앉은 건지 아예 없어진 건지는 알 수 없으나 그래도 국민들 눈에 보기에는 잠잠해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럽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에서 내지는 정치 과정에서 개파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부정되거나 없어진다는 건 좀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약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개파 활동이 정책과 가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생산적이죠. 다만 구체적인 이해관계 또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패권적으로 그것이 발현될 때 정당 정치를 망치고 국민들에게 크나큰 폐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지난 과정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의 일단을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그래서 예정되어 있는 그 전당대회에 관련해서도 당대표 경선이 이전과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는 개파 프레임이라든가 주류, 비주류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당에도 당대표 출마를 위해서 뛰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께서는 당의 혁신과 통합을 위해서 어떻게 당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지 저 개인적으로는 세대 교체적인 리더십의 교체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다. 더불어민주당에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년 대선을 위해서 통합적 리더십에 기초해서 모든 대권 주자들이 참여해서 국민적 관심과 흥행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선 경선을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인들의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는 그러한 전당대회가 돼야지만이 그나마 성공적인 전대가 치러질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변화된 모습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영식 의원께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사실 최근에 당권에 도전했다는 분들, 예를 들어서 송영길, 추미애 의원들 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과거와는 달리 장애 주류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친노, 내지는 친문재인 이런 의원들한테 굉장히 뭔가 어필을 하는 듯한 애쓰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이거는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오히려 지금 당이 개파 투쟁이나 개파 갈등은 잠잠해 보이지만 그 잠잠한 이유가 이미 친노, 친문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질문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이번에 당권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소위 친노, 친문이라고 하는 흐름 내지는 그룹들에 대해서 구애와 내지는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흐름과 그룹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문제는 그러한 흐름과 그룹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떠한 가치나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것인가. 그러한 과정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가 저는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지나 내지는 또 득표를 위한 활동을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마치 공학적으로 내지는 또 선거의 유불리만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에 뭐가 필요하고 앞으로
수권 정당으로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선 당대표로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되고 그것이 국민과 당원들께 전달된다면 그러한 그 특정 개파 내지는 지지 그룹들도 그 속에서 함께 녹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권 주자들 얘기하신 김에 이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지금 전당대를 앞두고 있어서 경쟁이 치열하게 붙고 있거든요. 그런데 엄격히 따져보면 평시의 당대표가 아니라 대선을 담당하는 소위 말해서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당대표거든요. 그러나 과거의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은 이 킹메이커 역할을 한 대선을 치러야 되는 당대표는 참 어려운 일도 있었고 좋은 경우를 맞은 분도 있습니다. 자, 박성규 전 대변인 질문 드릴게요. 대선을 앞둔 당대표라는 자리 꽃길입니까? 아니면 가시밭길입니까? 네, 정답은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선에 이기면 꽃길이고 대선에 지면은 다시 돌아보기 싫은 아주 힘든 길이고 예, 그렇습니다. 대선에서 이기면은 당연히 당대표 위상 올라가죠. 대표적인 경우가 황우여 대표 같은 경우예요. 그렇죠. 황우여 대표 제 기억에 2011년이죠. 경선이요? 예, 경선에서 대표 되시죠. 2011년 원내대표가 되시고 그리고 1년 뒤에 2012년 딱 1년 뒤에 당대표 되세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겨요. 이기고 나서는 교육부총리로 또 국회에서 중요한 역할로 다들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죠. 예, 대선 전에 당대표는 사실은 대선 주자에 가려서 흔적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대표라는 그 상징적인 권한을 찾아서 가려고도 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사실은 피하고 싶어 하는 길이기도 하죠. 저는 역사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 측면에서 제가 꼭 한 가지 좀 짚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새누리당 얘기도 아니고 민주당 얘기도 아니고 저는 이번에 국민의당의 얘기를 좀 이 부분에 좀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안철수 대표 새정치를 내걸고 대표 역할 맡으셨다가 이번에 리베이트 판문으로 천정배 대표와 같이 물러나셨어요. 물러나신 자리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앉으신 분이 박지원 원내대표입니다. 근데 현재 정치인 중에서 새정치와 구정치를 딱 구분해놓고 두 분을 세운다 그러면 아마 안철수 대표가 있다면은 전 대표가 있다면 한쪽에 구정치의 대표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있을 거예요. 박지원 원내대표가 공교롭게도 새정치를 표방한 국민의당의 대통령 후보, 이른바 대권 주자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를 잡게 돼 있어요. 이 부분 좀 의미 있게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들어서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치 발전을 위한 길에 같이 역할이 좀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집니다. 자, 야당 쪽도 당대표 위상. 지금 방금 말씀은 18대 대선 때 황우여 대표 체제에서 대선에 승리돼서 황우여 대표는 아주 좋은 상황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럼 반대로 치면 그 당시에 대선을 패배한 야당의 당대표 가시밭길이었나요, 그럼? 가시밭길이었죠. 제 기억으로는 이해찬 전 총리께서 그 당시 당대표를 맡고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사실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것은 그 당시에도 소위 말하는 친노 이러한 지적들이 강하고 좀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결단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 대선을 앞두고 당대표는 앞서 우리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권, 특히 대권 레이스가 대선 경선이 시작되면 이 대선 주자들의 가려서 존재감을 찾기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 이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당대표는 그것과는 다르게 정책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지금 역할을 부여받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정권을 찾아와야 되는 입장이고 또 야권 전반이 지금 분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당을 잘 세우고 또 국민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성공하는 대선 경선을 치를 것인가. 이거를 이끌어 나가는데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될 분이 당대표이기 때문에 비록 국민과의 관계에서 언론을 통해 스포트라이트는 예약할지 모르지만 대선 승리를 위한 정책 역할로서는 저희 제1야당의 당대표는 매우 중요하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모두 당대표 경쟁에 엄청나게 치열하게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당대표를 돼도 그 이후에도 역시 보면 녹록지 않은 길이 깔려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8일 저녁입니다.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인데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위원장을 정치자금위반법 혐의로
고발했는데 먼저 고발 내용에 대해서 김은미 앵커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뭘 고발했는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13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의 전략홍보기획본부장이었었죠. 조동원 본부장, 예, 지금 영상 나오는데요. 예, 저 사람이 그러니까 당시에 일을 하면서 원래대로면은 이제 어떤 영상을 8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주고 받았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무료로 그 영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품으로 따지면 8천만 원 상당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8천만 원 상당을 무료로 받아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라고 선관위에서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TV 광고를 맡겼는데 그 TV 광고는 제대로 돈을 받고 제작을 해서 새누리당이 받았어. 그리고 받아서 잘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가 되는 동영상 광고물이 있는데 그거는 소위 말해서 결제를 안 하고 그냥 무료로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 입장에서 보면은 돈도 주지 않고 어떤 물품을 받은 형태가 돼서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이 들어갔고 당 관계자 그리고 전직 당 관계자 포함해서 2명이 고발이 된 상태.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자, 먼저 그런데 오영식 전 의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건을 두고 막상 새누리당은 철저하게 조사가 돼서 처리하겠다라고만 했는데 오히려 국민의당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사연이 있는 겁니까? 이번에 선관위에서 고발한 이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 건은 실 내용에 있어서는 국민의당의 리베이트 의혹과 같은 성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그 건을 가지고 현역 의원 2명까지도 지금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해 놓은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이 이 선관위나 검찰이 뭔가 편파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반발을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러한 상황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번에 선관위가 이 새누리당의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과 당직자를 검찰에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야말로 공정하게 편파적이지 않게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관계를 밝혀서 국민의당과 유사한 형태의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다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지만이 국민의당이나 일반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한참 문제가 되는 박선수 리베이트 의혹이나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이 관련된 이 새누리당의 새로운 고발 건이나 다 거기서 거긴데 검찰이 국민의당을 좀 더 가혹하게 대하고 있다. 이런 불평, 불만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당이 이 사건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설명이신데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국민의당이 조금 좀 오버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국민의당 문제는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상당 부분 진척을 시켜가지고 결론을 낸 사안입니다. 영장 청구를 했고 조동원 홍보본부장 사건은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제 조사가 이제 진행돼야 되는 사건이에요. 새누리당에서도 당당하게 조사받도록 하겠다. 문제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정당한 대가 치르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들고 제가 하나 좀 분명하게 좀 짚고 싶은 것은 국민의당 반발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조동원 사건이 조동원 본부장이 고발이 됐다고 해서 국민의당의 사건이 없어지는 것 아니거든요. 그 사건이 면책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건 그거대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책임을 별도로 물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이 양쪽에 다 중요한 것은 20대 국회 들어서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가 지금 거의 큰 흐름으로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국민의당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의연하게 새정치 차원에서 대우를 한다 그러면 우리 검찰에서 얘기하는 대로 당당하게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서 평가받도록 하겠다. 그리고 임시국회 7월 달 소집되겠죠. 7월 임시국회 소집되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가장 첫 번째 안건으로 우리 두 의원에 대한 이 동의안 처리 받도록 하겠다. 다만 우리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새누리당과 관련된 문제도 똑같이 해결해 주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그러니까 앞으로, 마치 검찰 수사 똑바로 하시라고 제가 도끼를 품었다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얘기하시는 거로 이런 방식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정치권 매일 요동치고 있는데 그 요동치는 정치권에서 숨가쁘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